그러면 이 말씀에 이어서 이런 질문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이 비트코인 가격과 스테이블 코인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라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정말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혹시 두 분은 그 평소에 이 관계가 이런 면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관계가 깊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 일단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크게 일단 비트코인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생겼는데 네. 그게 여러 그 아주 깊은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가장 깊게는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이분들은 그 굉장히 그 트위터 창업자 이제 잭 도시를 주축으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스트래터지의 이제 스트래터지 같은 것도 약간 비트 맥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입장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화폐고 비트코인만 유일한 화폐다. 그것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 다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소수 아주 전체로 보면 소수층이고 근데 그분들의 영향력이 꽤 있고 그분들은 뭐라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종교 이게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자기의 삶의 전체입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 투자할 때 투자의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자기 삶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지지해주는 마지막 데드라인 같은 존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이제 반대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대다수 뭐 제도권부터 해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 뭐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진 않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비트코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에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실생활에 이용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변동성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결제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됐을 때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의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한 100세를 보면 뭐 P2P 기반의 이제 전자화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고자 했던 게 전자화폐 시스템인데 물론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없어서 지금 조용하지만 근데 그가 처음에 남겼던 어록들 이런 걸 쭉 보면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핵심은 그거거든요. 결국 디지털 시장으로 이제 변화하게 될 건데 디지털 시장에서 가장 디지털 시장에 어울리는 게 결국 비트코인이다라는 그거고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은 근데 실제 적용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때의 추적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반드시 비트코인이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좀 찾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반대하겠지만 결국에 그가 원했던 것은 디지털로 세상이 변할 것인데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거기서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뭐 암호화기라든지 뭐 탈중앙화라든지 뭐 디지털 중심의 어떤 화폐. 근데 그것의 확장판이 이제 이더리움이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실현하려고 했던 것을 같은 개념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제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반대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필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장생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이런 디지털 자산의 어떤 핵심 기술들, 인프라들, 개념들을 만들어 그걸 확장시킨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고 거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근원으로 가면 결국 또 비트코인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개념이 생길 수도 없고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같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따로 떼고 스테이블 코인은 뭐 제도권 하나서 별도고 이런 게 아니고 근원 개념들 뭐 암호학이라든지 원리 이런 것들은 다 비트코인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걸 확장한 버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연동성이 있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그 유동성 존재로만 존재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AI로 바뀌면서 이제 더 심화될 텐데 이럴 때 결국에 기존의 전통 화폐 아닌 이 디지털 중심의 화폐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우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것을 이제 미국이 꽤 빨리 눈치를 챈 거죠. 눈치채고 이것을 제도화하면서 결국에 이제 미국 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큰 빚, 오래된 빚을 좀 단기간 땜빵하기 위한 용도로도 좀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렇게 쓰더라도 결국에 이걸로 이제 바뀐다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위치에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통화 결제 이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조금 좀 다른 위치죠. 이렇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음. 대표님은 어떤 견해를 혹시? 저도 이제 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뭐 저도 이제 같이 투자 입장에서 좀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온체인 데이터 중에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 그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의 이제 지표인데요. 지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뭐 반등될 때 또는 이제 반대로 꺾일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을 이제 글로벌 M2랑 비교하는 것은 유동성과 이 비트코인 자산으로 들어오는 걸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또 유동성을 차지하는 M2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M2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사실 이제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 사실 지금은 이게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다음 단계가 지금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 단계 안 되는 게 결국 투심이 얼어붙었기 때문이고 네. 뭐 이런 크리에이티브 법안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뭐 지정학적인 이슈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투심이 회복되면은 이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뭐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겠지만은 뭐 버티시면은 충분히 좀 회복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의견에 보태서 저도 의견을 드려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 뭐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만 보면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죠. 상관관계만 본다면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의 등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역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근데 인과관계 관점에서 의견을 드려본다면 바로 유동성이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심포지엄 방식으로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로 지금 쭉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발제했던 그 앞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이니까 어쨌든 유동성 공급처로서의 기능. 그럼 유동성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코인이든 주식이든 유동성이 일부분 흘러간다. 근데 그동안 다른 요인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몰려가지 않았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리티 법안도 잠깐 주춤하고요. 뭐 ETF 승인이나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잠깐 주춤하는 케빈 워시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시 풀리면 마치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까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많이 드려요. 좋아하는 과자가 있으세요? 왠지 복장을 보면 쌀과자, 쌀로별 농담입니다. 네. 뭐 감자 종류, 뭐 감자칩 포테토칩, 같은 뭐 거. 감자칩 혹시 같은 좋아하는 거. 과자 네. 있으세요? 저는 고구마깡 좋아합니다. 고구마가 저는 그럼 양파링 하겠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마치 설 연휴 때 용돈을 아이가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좋아하는 과자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과자 사 먹지 안 좋아하는 과자 사 먹겠습니까? 근데 좋아하다가 안 좋아진 과자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이거 몸에 안 좋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는 이어지지만 이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도 유독 반도체 영역으로 돈이 집중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AI 관련이라든가 주도주의 돈이 몰리잖아요. 그 이유는 좋아하는 과자이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과자는 계속 바뀌긴 합니다. 주도주가 바뀌듯이.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좋아하는 정도도 바뀌긴 합니다. 근데 지금 26년 들어서 1월 달에 많이 안 좋아했던 거예요. 2월 초까지. 예.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과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또 한 번 급등락이 항상 있으니까 제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좋아하는 과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면 대량 구매를 하는 거죠. 나 돈 이만큼 설날 때 받았어. 그럼 편의점 가서 한 박스씩 사는 거죠. 예. 네.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 어떠세요? 너무 쏙쏙 들어온 것 네, 같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께 쉽게 이해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근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아직도 보면 이제 댓글이나 질의들 반문하는 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양자 컴퓨팅이에요. 양자 컴퓨팅의 도입은 비트코인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라는 종류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시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고견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전혀 걱정할 이유는 아니고요. 네. 양자 컴퓨팅 네, 걱정할 전혀 이유는- 걱정할 네. 이유는 아니고 뭐 일단 지금 현 시스템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스템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시스템인데 채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 기반의 이제 암호학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수준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 딱 나왔어요. 네. 그럼 지금의 비트코인 시스템을 붕괴할 수 있습니다. 주소라든지 일부를 전체는 네. 아니고 주소 시스템의 그 개인 키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는 존재하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 지금 안 나오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지금 당장 나오면 비트코인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의 국방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걱정할 게 아니고 네. 막 북한의 미사일이 막 날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붕괴될 걸 걱정하셔라. 그게 네, 지금 네. 뭐 비트코인 걱정할 비트코인 입장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 우리 지금 살 수 있을지. 왜 연예인 걱정하냐 이거죠. 지금 뭐 뭐 재밌네요. 맞습니다. 거기 마트 가가지고 빨리 뭐 캔 같은 거 사와가지고 지금 숨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지금 양자 컴퓨터 나오면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지하에 있으면서 그걸 이제 걱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팩트가 있으니까 지금 수준에서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 결국 나올 거잖아요. 나오기 전에 이미 요 두 가지 시스템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실제 장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의 이제 작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오고 있고 이것을 개발하는 핵심 개발 코어 개발진들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실제 위협이 되기 전에 그냥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 국방부도 마찬가지.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당장 지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그 전에 이제 이미 위협이 됐을 때 국방부나 모든 시스템, 은행도 마찬가지고 다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바꾸거든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양자 컴퓨터 대비해서 바꿔야 된다면 은행이나 국방부부터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좀 그때는 걱정하죠. 근데 다 바뀌었는데 비트코인 안 바뀌었다? 그때 이제 고민하셔도 되고 지금 염려할 문제는 아니고 그때 고민하더라도 결국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견해시고요. 제가 방금 네. 그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하고 네. 왔는데 네. 그 한 연예인의 질문이 뭐냐면 아, 네. 베이커리 카페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모르겠어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이 베이커리 카페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베이커리 카페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재밌으니까 소개한다면 네. 이 베이커리 카페가 뭐냐면요.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한 예, 시스템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쌓이잖아요. 네. 근데 상속세가 걱정이 되니까 상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경제 나쁘죠. 그래서 상속세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회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면제시켜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을 하고 카페는 안 됩니다.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을 하고 이걸 악용하는 소지가 종종 있어요. 직접 빵은 만들지 않고 그냥 빵을 사다가 팔기만 하는. 근데 이건 악용하는 사례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건물, 부동산 상속세 600억까지 면제됩니다. 0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빵 안 팔리고 커피 판매가 안 돼서 전기세만 많이 나가고 걱정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 정도 300억짜리면 150억을 네. 벌고 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 걱정은 하셔도 되는데 베이커리 카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 또 이어서 좀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양자 컴퓨터 이슈는 한 10년 전부터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거래소 해킹 이슈 나오거나 양자 컴퓨터 이슈 나오면 살 때다. 네. 이제 항상 그 이슈가 터지면은 급락을 하거든요. 단기간적으로. 이제 그것은 결국 투심입니다. 투심. 사람들 처음 들어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투심으로 인해서 이거 나오면 떨어질 것 같아. 투심이 작용하면서 떨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슈들은 그냥 단기 노이즈에 저는 불과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 이슈 또는 마운트곡스 뭐 거래소 해킹 뭐 이런 이슈 또 그런 것도 상환한다 이슈, FTX 상환한다 이슈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 노이즈이고 오히려 저는 좀 저가에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그널이었다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채널에 이미 뭐 김승주 교수님이나 이 암호 뭐 보안 이런 영역의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분을 이제 두 분 초대했었거든요. 두 분 다 같은 입장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이 소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양자 컴퓨터가 정말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보안 솔루션도 다 뚫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 시스템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업계가 같이 대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계가 대응하지 않았을 때 소위 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사이버 해킹을 한다. 그럼 다 뚫리죠. 근데 이 산업계도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제가 그때 한번 우리 채널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는데 BTQ 테크놀로지가 상장하기 직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보안 솔루션이지만 이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보안 솔루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뚫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대로라고 한다면 양자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 비트코인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때는 그때의 시스템에 맞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질문 또 하나가 이겁니다. 4년 주기 사이클. 이거 끝났다라는 의견이 있으세요? 그리고 4년 주기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것도 실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조정케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번엔 표 대표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아마 작년 10월부터 그 이슈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딱 그 시기가 뭐냐면 반감기 이후부터 한 12개월 또는 18개월 이후가 고점이었고 네. 그 이후 약 1년 정도의 이제 그 약세장을 거친다가 이제 딱 4년 주기 사이클의 공식이거든요. 네. 마침 딱 10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떨어져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한 뭐 계속 우려와 고민은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다른 사이클이 진행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ETF의 유입이거든요. 그 전에는 ETF라는 것이 없었죠. 전통 금융기관의 자금에 이런 유입이 없었고 ETF라는 것은 사실 좀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 자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수요가 좀 뒷받침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와 공급 사이드입니다. 사실 공급되는 측면이 비트코인이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올해 3월 기준으로 아마 2천만 개까지 채굴이 될 거고 나머지 100만 개가 2140년까지 앞으로 한 120년 가까이 채굴될 부분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급량은 과거는 첫 번째 이제 2008년 처음 나왔을 때부터 12년까지가 1,000만 개 정도가 4년간 발행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500만 개, 그 다음에 250만 개, 그 다음에 125만 개 하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공급량 쇼크가 딱 발현이 되면서 가격적으로 튀어올랐다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공급량 쇼크라는 것이 조금은 더 무던해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물론 10월부터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상승장 가운데에서 이래 건전한 좀 조정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과거와는 조금은 다른 뭐 그런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속에 해석한 건 뭐냐면 이 시장에서 이 우위를 점하는 주체가 있거든요. 매도자냐 매수자냐. 부동산 시장으로 본다면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도 공급자냐 매입 투자자냐라고 네. 봤을 때 지금까지는 공급자가 좀 시장 가격을 결정지어 왔다. 근데 4년 주기 사이클은 끝난 거 맞다. 동의한다. 그러나 이제는 수요 측이 결정짓는다. ETF 등과 같은 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 측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제 해석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 대표님도 의견을 저도 표 대표님하고 비슷한데 일단 그 중량 이제 공급량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2,100만 개고 한 뭐 2천만 개 가까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공급되고 있고 이게 4년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에 그 4년 주기로 비트코인 핵심 메커니즘이 이제 반감기가 있죠.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예를 들어 채굴자가 오늘 내가 채굴해서 채굴하면 이제 채굴에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원가 들어가고 그리고 원가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결정짓는 건데 이게 이제 4년 주기로 이게 반토막이 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채굴해서 채굴자가 지금 한 뭐 3.125개에서 플러스해서 대략 하나 채굴하면 채굴에 성공하면 한 4, 5억 정도 이렇게 채굴자가 받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원가가 뭐 한 4억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수준에서 이것을 조금 이득 남기고 파는 건데 반감기가 지나면 4억에 대해 4억을 받았던 게 반으로 주니까 연봉이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는 4억이었는데 다음 날 반감기 딱 지나고 나면 4억 2억으로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 중심의 채굴자 중심들이 이제 물량을 이제 적절히 조정해 가지고 반감기 전에 좀 던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순환이 이제 됐었는데
그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최소한에 있지만 실제 채굴자들이 채굴을 통해서 시장에 던져지는 유동성보다 시장에서 뭐 ETF 자금이라든지 거래소의 자금이라든지 이 자금이 더 커진 역전된 상황이 발생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물론 그 반감기 메커니즘을 가지고 가져가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계속 유지는 되지만 그러니까 공급 대비 이제 수요가 더 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는 거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좀 덜하긴 했습니다.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근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이제 거시 경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이 이제 ETF고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지금의 가격 조정은 반감기 사이클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웬만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더 이상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학습됐기 때문에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 더 큰 어떤 세력들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 중요한 것은 핵심 팩트는 이제 채굴자 중심의 생태계에서 기관 ETF 유동성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과거의 시장의 어떤 비트코인의 유동성 가격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했는데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어떤 장치 이 역할로 확 축소된 거죠. 그래서 그런 축소된 상태에서 물론 반감기 메커니즘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우상향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거는 이렇게 막 드라마틱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드라마틱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계속 줄어드는 그래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입장이고 이것이 얼마나 변동폭이 줄어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어들면서 우상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했으니까 많이 오를 때 또 많이 빠졌고 그 많이 오를 때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빠지긴 좀 힘들 것 같고 만약 그 사이클이 어느 정도 작동하더라도 그래도 아예 작동 안 한다라고 볼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핵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역량에 외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다. 제도권 그리고 ETF 시장 유동성 측면이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장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뷰 너무나 잘 들었고요.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뭐 채굴자 중심의 시장이었지만 네. 이제는 오히려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처럼 정책 제도 변화 혹은 유동성 공급 여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산 시장으로 상당 부분 편입된 그런 자산으로서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발제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발제가 남은 겁니다. 네. 김동완 대표님의 발제를 지금부터 양청을 듣고 그리고 그 발제 이후 토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네, 저는 2026년 알트코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크립토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제가 떠오르는 요 느낌이 요 사진 한 장입니다. 이게 언제 사진이냐면 뭐 지금은 좀 상상하기 힘든데 강남에 압구정 아파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예요. 1970년대 후반입니다. 중후반.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사진을 보면 이 압구정 아파트에 이 소가 한 마리 있고 이것을 열심히 이렇게 경작하는 농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기 아파트가 들어오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가 했던 계속 이제 농부였으니까 계속 이제 밭을 갈겠죠. 그러면서 왜 저런 아파트가 들어오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분이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이때 인지했으면 강남의 변화를 지금의 강남의 모습을 봤다면 지금 이제 어떻게든 자기가 갈고 있는 이 밭을 빨리 다 청산하고 땅을 매입하든지 뭐 아파트를 사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크립토 시장은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림이 다 보여지진 않았어요. 일부 그래서 강남에 초기에 개발되면서 압구정 아파트가 이제 들어올 때 일부는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여기 땅을 사든지 아파트를 사든지 했겠죠. 근데 그 당시 살 때는 전체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그 리스크를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계속 현업에 이제 종사했던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배 아파하겠죠.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이해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이 입장에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밭을 갈고 하면 하루 먹을 건 해결되니까 무리하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현재 크립토 시장이 이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막 개발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불확실해요.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이 당시는 여전히 강북이 좋거든요. 그래서 강북에 땅을 사는 게 맞지 왜 저기 굳이 아파트를 사야 되나 이런 이제 의심이 많이 드는 그런 단계가 현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알트코인 투자나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큰 그림에서 우리가 알트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알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자산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있고 또 이더리움의 이제 확장판이 이제 EVM 생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있는 솔루션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에 그걸 우리가 EVM 생태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약간 걸쳐 있는 게 현재 이제 솔라나하고 리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하고 리플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봤을 때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뭐 50년 뒤에도 살아남을 것 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솔라나하고 XRP는 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에서 더 이제 견고해지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내러티브라든지 카테고리 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든지 뭐 레이어 원 뭐 그다음에 월드 리프트 파이낸스 뭐 트럼프 재단 같은 이런 거죠. 트럼프 재단도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내러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좀 지금 입장에서 좀 위험한 자산들이긴 해요. 그래서 좀 멀리 본다면 요 두 자산들이 그나마 안전하고 가운데 걸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시장의 전체 지금 입장에서 전체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있는데 저는 크게 비트코인 계열 그리고 금융 계열 그리고 이 EVM 계열이 있습니다. EVM 계열 그리고 논 EVM 계열. 이게 뭐냐면 EVM 계열은 이더리움에서 이제 핵심이 우리가 이더리움 잘 모르더라도 대부분 아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예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래머들이 필요하죠. 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EVM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더리움에서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똑같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논 EVM 계열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에서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여기서는 개발을 못해요. 새로운 도구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초반에 이더리움 중심으로 발달했었고 중간에 논 EVM 계열들이 막 성장하면서 오다가 다시 EVM 계열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EVM 계열들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어떤 개발진들 이런 어떤 잠재력이 여전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고 논 EVM 계열들은 이제 가능성은 더 크지만 여전히 좀 리스크한 상황.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얘네들이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는 플랫폼들이거든요. 이외에서 뭐 RWA 자산, 뭐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거죠. 누가 살아남을지 아직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아무튼 EVM 계열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살아남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여기 비트코인 계열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달라요. 계열들.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그 채굴 장비 ASIC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탈중앙화. 그래서 채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한 자산들이 여기 비트코인 계열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민코인, 도지코인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별개가 이제 금융 및 기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이제 리플의 XRP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블록체인하고 전통 금융 시장이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그래서 제도권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인들의 이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비트코인 계열, 굉장히 탈중앙화 중심의 어떤 채굴 중심의 계열 그리고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뭐 이더리움을 대표로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EVM 계열, 논 EVM 있고 나머지 이제 금융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비중이 여전히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궁금할 게 이럴 것 같은 지금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야? 알트코인 굉장히 이더리움도 막 폭락하고 있고 그런데 어떨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지표를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누적 예치량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그 스테이킹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 기간이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0일 정도 찾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채굴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2, 3% 되는 이더리움을 받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발행되는 구조인데 보통 시장이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누적 예치량을 보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예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2025년 6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 는 이유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트마인이 비트마인을 포함한 많은 이제 DAT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시장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스테이킹 양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뭐 비트마인의 DAT 기업 같은 경우 스테이킹 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안 팔겠다는 거죠. 결국에 당장 못 팔거든요. 시장이 급변하더라도 여기 스테이킹이 있는 양을 팔려면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이제 30일 정도 소요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는 30일 동안 못 파는 거예요. 그런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시장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더의 우상향에 배팅하겠다. 아무튼 여기 투자하겠다는 그런 이제 지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시장의 가격과는 좀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알트코인 이더리움의 좀 누적 스테이킹 양을 봤고요. 그래서 2026년에 이제 알트코인의 전체 시장이니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빠졌긴 하지만 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좀 핵심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 3, 4, 5 순서로 좀 중요도인데요. 뒤로 갈수록 중요도는 좀 떨어지고 위에 있을수록 이제 중요도가 높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ETF 시장이에요.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ETF 시장이 열렸고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ETF 시장이 지금 볼륨 제일 큽니다. 근데 올해부터 메이저 코인들 뭐 리플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체인링크 이런 것들의 ETF가 하나씩 둘씩 계속 상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볼륨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화의 어떤 가장 큰 흐름들이 이제 ETF 시장에 주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시장의 변화는 이제 DAT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그냥 단순히 투자로 대상했던 것들이 이제 DAT 기업,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알트코인을 전략 재무 자산으로 삼고 기업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기업 형태죠. 그래서 물론 변동성은 있지만 여기에 이 스트래터지나 아니면 비트마인 같은 회사가 주도주로 이끌고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주축이지만 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DAT 기업으로 삼고 상장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 이제 규제가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드 인 USA라고 하죠.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에서 그 브랜드의 이제 코인이 그 제도권 하에 있는 글로벌 대부분 글로벌인데 미국의 규제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메이드 인 USA 대표적인 뭐 리플 같은 거, 솔라나 같은 경우, 뭐 카르다노 이런 이제 대표적인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2026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제 알트코인 그 섹터고 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텐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알트코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ETF 시장에 있는지 아니면 DAT 기업의 그 시총 높은 DAT 기업들이 그 매수하는 그런 알트코인인지 아니면 메이드 인 USA인지 이 정도를 우리가 좀 크로스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투자할 때 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알트코인들을 선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026년에부터 앞으로 좀 변화될 시장은 이 디파이 결국 매출 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보면 그게 뭐 도대체 평가를 뭘로 하지? 주식은 우리가 뭐 PER, PBR 딱 그래도 지표를 볼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간 뭐 어떤 매출액이 있고 뭐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변동하고 어떤 투자할 근거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장기 성장에는 더 큰 그림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우리가 그래도 뭐 체크를 해야 되는 지표가 있는데 이 코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뭘로 확인하냐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큰 매출이 있고 뭐 서클이 있지만 이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하이퍼 리퀴드 같은 퍼프덱스 시장인데 탈중화된 이제 파생 선물 거래 소인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운영비에 비해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디파이 시장으로 점점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시장이 과거에는 그냥 어떤 내러티브 이 코인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이제 그냥 투자를 했다면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그래서 너네 매출이 얼마가 나는데 그게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이제 건전한지 그런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베뉴들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시장이 점점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되고 나머지 내러티브는 여전히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내러티브 위주로 초기 시장이니까 움직이고 있고 뭐 최근의 내러티브는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제 코인들 그다음 뭐 AI 그다음에 뭐 로봇과 연관된 이런 것들 AI 에이전트 펄프덱스 같은 게 최근의 테마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 위주로 이제 시장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이런 내러티브가 올해도 또 여러 이제 테마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그림이고 DAT 기업하고 몇 개만 좀 더 볼게요. DAT 기업의 이제 자금 현황이에요. 보시면 DAT 기업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계속 이제 가져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래터지가 이제 비트코인 여기가 이제 요 주황색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여기 보시면 한 1년 정도에서 계속 누적이 비트코인을 매입한 기업들, 요 굉장히 비트코인을 초반에 많이 매입하다가 이 시점부터는 좀 바뀝니다. 그죠?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트마인, 요 파란색 이더리움입니다. 또 요건 이더리움 양이고 이더리움 이렇게 늘다가 또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DAT 기업들, 뭐 솔라나라든지 다른 이제 메이저 코인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이게 좀 이렇게 줄다가 성장했고 또 줄지만 특이한 점을 하나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게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다 플러스예요. 이 DAT 기업들이 팔진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다 매수만 했고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좀 지나면.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DAT 기업들이 메이저 자산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뭐 솔라나 등을 매입했을 때 아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는 이제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비트 이더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추후에 또 이제 장이 좋아지면 많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알트코인으로 좀 더 이제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오겠죠.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또 주목할 만한 시장이 이제 DAT 기업 플러스 이제 RWA 시장입니다. 시장이 많이 조정받고 가격은 빠지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TBL이라고 해서 이제 토탈 밸류 드락인데 실제 이제 온체인 상에 뭐 이더리움 포함한 솔라나 같은 온체인 상에 RWA 자산들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이 옮겨져 와서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쭉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한 번도 뭐 약간의 조정식은 이렇게 있지만 지금까지 시장은 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다 빠졌지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지표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 시장이 RWA 시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관이나 제도권은 이 시장을 견고하게 보고 있다. 이거 자체가 만약에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이 시장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RWA 시장은 빼겠죠 자금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시장을 좀 봤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시장이 어디쯤 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견고하다.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중장기적인 투자, 뭐 5년, 10년 투자한다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는 뭐 계속 이제 뭐 DC에서 투자해도 괜찮고요. 그 관점이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량의 누적이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기관들이나 DAT 기업들이 많다는 거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2026년 알트코인 시장이 좀 유동성이 많이 더 들어왔을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주요 키워드들은 이제 ETF 시장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알트코인은 막 우후죽순 다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은 지났고 ETF에 이 알트코인이 포함되느냐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DAT 기업들이 담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비중을 담고 있는지 이런 코인들이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잘 가는 알트코인들은 계속 갈 거고 아닌 알트코인은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드 인 USA. 이 알트코인들이 메드 인 USA인지 아닌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파이에서 실제 이 매출이 나는 건지 직원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내러티브 뭐 지금의 내러티브는 뭐 펄프덱스라든지 AI 뭐 프라이버시 세이브 코인이 있는데 요거에 묶여서 막 그 펌핑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이제 다 사라질 수도 있고 근데 1년간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좀 1, 2, 3, 4, 5 제가 순위를 좀 정리했으니까 자기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알트코인 시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제를 들은 소감 말씀 잠깐 네. 드릴까요? 네. 우리 외모적으로는 네. 굉장히 그 디스얼거나이즈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본인의 또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네. 발제는 굉장히 올거나이즈돼요. 그래요. 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전망을 요약해 주시는 부분까지 네. 보면 굉장히 얼거나이즈 돼 있는 네. 발제였다라는 게 그 엄청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요약까지 딱 해주니까 네. 제가 요약을 안 해드려도 돼요. 그래서 요약 안 하고 네. 코멘트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혹시 제일 좋아하는 네. 아이스크림은 제가 맞춰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맞추시죠. 네. 하나 둘 셋. 바밤바. 월드콘. 왜 바밤바세요? 왜? 그냥 바밤바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네. 저는 이제 월드콘. 감사합니다. 네, 데니 월드니까. 데니 월드. 월드콘. 실례지만 왜 데니 월드라는 이름을 쓰시는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데니 월드는 원래 제 영어 이름은 이제 데니고요. 네. 그래서 데니를 했다가 월드라는 이름은 이제 유튜브 처음 만들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뭐 저희 아이들하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몇 가지 아이템들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저희 아이들 의견, 저희 아내 의견을 해가지고 데니 월드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약간 이거는 좀 얘기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예. 약간 뺏긴 것도 있습니다. 예. 누구냐면 이제 슈카월드. 그 얘기는 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예. 그것도 있으면 너무 솔직했나요? 좋습니다. 너무 근데 그 좋습니다. 슈카월드 따라 한 건 아니고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또 짓고 나니까 이게 슈카월드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감이 좀 더 쉬워서. 저는 그 부분은 못 들은 걸로 하고요. 네. 어쨌든 롯데월드, 디즈니월드, 데니월드. 네. 이름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의미도 좀 물어보시니까 데니월드라는 거 해서 이 크립토 시장에 내가 좀 그래도 시장이 커졌을 때 굉장히 그래도 좋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것도 좀 숨어 있기는 너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지도 좋고요. 네. 근데 제가 말씀 속에서 생각했었던 게 네. 왠지 그 풍기는 그 인상은 네. 지리산 쪽에서 오신 것 같은데 또 미국 이름 데니를 쓰고 계시고 네. 좋습니다. 제가 막 던져봤습니다. 자 이제 드리고 싶은 대질문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살아남을 1%의 알트코인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알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다. 기회가 있다라는 근거로 이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20분 토론이 남아 있는데 이 토론 때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99%의 알트코인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갖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99%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이 종류가 수천 가지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99%가 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과거와 다르게 더 좀 제가 언급드렸듯이 미국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있는 알트코인들이 다 사라지진 않고 규제 중심 그리고 어떤 실제 펀더멘털에 있고 오랫동안 좀 살아남으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알트코인들 위주로 살아남을 거고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맞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살아남는 코인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저자로서 네. 암호화폐 트렌드 2026. 그렇죠. 암호화폐 트렌드 2026의 공저자로서 네.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거의 공감합니다. 네. 이제 알트코인 뭐 대부분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알트코인이라는 게 결국 약간
비트코인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거 뭐 이런 닷컴 버블 시기에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일부가 되었듯이 뭐 코인도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에 쓴맛을 보는 코인들이 많을 거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데니월드님께서 말씀 주신 뭐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뭐 이렇게 솔라나, 리플 이러한 막 메이저 향후 10년 뒤에도 살아 있을 것 같은 코인이 무엇인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면 2014년, 15년 이제 알트코인들이 막 나타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있었던 코인들이 현재는 다 살아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제 채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초창기에 있었던 코인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물론 남아 있는 게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또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프로젝트인 루나 테라 같은 경우도 한때는 5위, 4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은 맞아요. 이게 뭐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가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국면이 맞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강남 압구정 아파트가 되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지금 땅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아파트보다는 땅을 사야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아파트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 약간 이것을 사실 좀 맴돌게 하는 좀 장면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압구정 아파트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토론적 의견을 드리면 이번에 최초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압구정 아파트에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음.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 그 압구정 아파트를 보여주셨던 그 사진 속 그 그림은 소위 1970년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70년대와 지금 2026년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논하면 압구정 아파트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하고는 비유하기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가치가 올라갔는데 가치가 올라간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아파트를 바꾸는 형국인 거죠. 근데 물론 더 많이 오른 아파트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99%가 사라지는데 그 99%의 알트코인과 압구정 아파트를 비교할 수 있을까? 소위 부동산 시장은 다 살아남은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알트코인은 살아남는 것에 투자하라 이거거든요. 컨셉이. 네. 그러면 살아남지 않은 것은 제로화된다. 종이 조각이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만큼 리스크하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자산 시장의 성격상 금과 은의 비교예요. 어쩌면 은은 상승할 때는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러나 하락할 땐 또 끊임없이 하락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교한다면 비트코인 빼면 나머지 코인은 다 알트코인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비유한다면 비트코인은 이제 금과 같고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은 등락률이 더 심한 거죠. 그렇게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트코인을 이 압구정 아파트에 비유하는 건 또 오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발제로서 서사로서 담기는 좋지만 이렇게 반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반문. 혹시 답 받겠습니다. 일단 뭐 이미지 자체는 좀 확실하게 와닿기 위해서 한 네. 이미지가 있고 그 의견에 이제 좀 제 의견을 좀 첨언하자면 네. 거기에는 또 동조하고요. 압구정이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좀 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의 역할이고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포함 뭐 다른 알트코인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선택하냐 아니면 솔라나를 선택하냐 XRP를 선택하냐 이런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선택지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결국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 그림이 똑같아요. 뭐냐면 이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하게 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실제 보면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빨라요. 스테이블 코인을 쓸 때 솔라나가 더 빠르고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솔라나를 선택해야 되냐 이더리움을 선택해야 되냐 고민이 되는데 결국에 이 어떤 플랫폼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단계고 그래서 이 플랫폼을 저는 이제 어떤 지역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을 투자한다면 그 과거로 갔을 때 강남에 땅을 투자할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말 좀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지방의 어떤 좋은 땅을 선택할 건지 이런 측면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땅을 투자할 건지 아니면 뭐 성장하고 있는 뭐 베트남 같은 그런 땅을 투자할 건지 이런 선택지
선택지에서 지금은 좀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아직은 지금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게 지금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위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이더리움이 더 월등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사용을 보면 사용감에 있어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막 강남에 뭐 아직 인프라가 없을 때보다는 그 당시는 강북이 조금 더 편리한 선택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내가 그때 돌아가서는 그냥 보여지는 건 이제 강북의 어떤 땅이나 이런 상이 더 좋아 보였겠죠. 더 좋으니까. 근데 돌이켜 보니까 강남이 그때 막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땅 깔고 모든 것들이 강북보다는 더 편하잖아요. 편리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 알트코인 시장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인프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인프라가 완성이 되고 그 위에서 이제 뭐 건물들을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할 때 솔라나냐 만약 이더리움 두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시면 그거랑 이제 그 그림이랑 조금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짓궂게 반문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또 네. 명확하게 말씀 주셨고 네. 땅에 굳이 비유를 하면 이런 느낌이네요. 개발 계획이 없던 외지의 땅인데 인적이 드문 땅인데 네. 개발 계획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치 이제 한 20년 전 세종시처럼 맞습니다. 네. 그죠? 근데 개발 계획이 착수되고 이제 도로 정비하고 인프라 정비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에 비유하면 또 적절한 비유이셨던 것 같다라고 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지금 저희도 나름의 대서사입니다. 네. 네. 저의 발제 토론, 또 표상록 대표님의 발제 토론, 마지막 우리 김 대표님의 발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대주제는 이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이제 질문을 어젠다로 드리고 마무리 토론을 할 텐데요. 어쨌든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라는 네. 선언이었는데 그게 상당 부분 무너지는 듯한 시장의 해석이 있었어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죠? 근데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인식했단 말이야.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닌가? 루미스법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뭐 표 대표님부터 먼저 여쭙고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은 이제 ETF의 해, 네. 2025년은 DAT 기업의 해, 2026년은 SBR의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SBR이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리저브에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인데 사실 그것의 뭐 가능성에 따라서 사실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국 연방 정부, 주정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연방 정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대신에 예산을 통해서 매수를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게 말씀 주셨던 신시아 루미스법은 향후 5년 동안 뭐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자이지 않습니까? 그 법안은 아직까지 그냥 검토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50개 주 가운데 3개 주는 이미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뉴햄프셔주. 그중에 이제 텍사스주만 그 $10,000의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했던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사실 큰 규모도 아니죠. 국가 단위의 차원인데 $10,000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고 현재 나머지 한 4개 주 정도가 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법안이 발의되어서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저는 뭐 이것도 음모론일 수는 있긴 하지만은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을 눌려져 있을 때 이런 주정부 차원에서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담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뭐 전반적인 뭐 유동성 측면 캐비닛이나 또는 크리에이티브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 SBR이랑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가가 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체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체계가 사실 크리에이티브 법안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어느 정도 딱 체계를 잡아놓으면 이제 국가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26년에는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데니월드의 김동완 대표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시장의 중요한 시그널인데 네. 정확하진 않지만 시장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삼고 하는 이제 결국에 핵심의 지금 움직임들이 꽤 큰데 지금의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 실제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이게 시장의 가격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비트코인이 초반에는 좀 범죄 자금으로 많이 활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범죄 집단에서 이 비트코인이 제일 좋으니까 그걸로 사고 팔고 모아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캄보디아 같은 사건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범죄에서 많이 사용했던 자금도 지금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라고 해서 이제 오래된 고래들의 자금이 이제 범죄 집단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 자금들을 미국이 지금 보면 계속 가져오고 있거든요. 가장 큰 사건이 캄보디아 이제 비트코인 사건이고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지갑 내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물론 이제 법정으로 실제 법 통과해서 이제 싸워서 가져오려면 몇 년은 걸리지만 이미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개인키는 가져왔어요. 가져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미국이 어쨌거나 그 정보 보호 차원, 국방 차원에서 가장 큰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 집단의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추적해서 가져올 수 있는 수준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은 뭐 현재 이제 북한 해커들 혹은 이제 러시아 혹은 뭐 중국 일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제일 실력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범죄 자금을 미국 같은 경우는 전략 자산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지금 쌓아놓은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다 이제 가져오겠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쌓였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이제 또 각광받고 야 범죄 자금 다 소탈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미국은 그것을 자기네 자산으로 축적하니까 또 플러스가 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국방비는 좀 원래 국방비를 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금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 전략이 그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미 행하고 있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아직 언론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베네수엘라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이미 압류했을 것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건 아직 안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겠죠. 뭐 남미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전략적으로 모으고 하는 전략들을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때문에 지금 범죄 집단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뭐 금, 뭐 달러 이런 거는 오히려 안전하죠.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근데 이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범죄 조직 개체가 짱이에요. 근데 뭐 오른팔 왼팔이 있어. 오른팔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프라이빗 키로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팔이 배신해서 미 정부부에 그 프라이빗 키 넘겨주면 바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범죄적인 수장들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오른팔 왼팔 아무리 믿어도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껴서 지금 범죄 자금들이 비트코인들이 지금 시장에 던져지고 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그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 좀 돌고 있는 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결국에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의지는 확실한 거고 그런 범죄 자금들을 다 가져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그거는 확실한 거고 추후에 이제 자산 계획은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지위 그건 계속 올라갈 거고 이렇게 만약에 범죄에 쓰여진 비트코인 자금들이 이렇게 손바뀜하게 되면 결국에 더 투명한 영역으로 오면서 이런 어떤 불확실성 기존에 안 좋았던 이미지도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이미지 전환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어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뭐 저도 의견을 몇 가지만 보태 보면 비트코인의 전력 자산화 네. 하는 방법은 아마도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압수, 네. 범죄자로부터 압수. 네. 그다음 하나는 채굴. 네. 채굴 복장 같으신 책을 많이 했어요. 한때 채굴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감이 좋다니까요. 예. 그래요. 채굴 복장. 이 의상의 컨셉이 채굴 컨셉 맞습니까? 혹시?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채굴자, 네. 매입자, 공저자가 이렇게. 자, 채굴도 있어요. 근데 미 정부가 채굴하지는 않겠죠. 네, 예. 물론 뭐 공사를 만들어서 그 공사가 채굴한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지만 채굴은 일단 민간의 영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매입이에요. 네. 근데 최근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은 뭐냐면 세금을 들여서 매입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범죄자로부터 이렇게 뺏어오는 압류야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압류할 수 있겠죠. 근데 저의 의견은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의 본질은 매입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부분은 한계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간헐적이고
근데 매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미국 그 페더럴 리저브를 보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금입니다. 75%가 금이에요. 이제 뭐 금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금의 양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안 중요해요. 어카운트 상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카운트 상에 미국 페더럴 리저브의 75%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어카운트와 어카운트끼리 교환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금을 팔고 코인을 사들이는 과정이 말 그대로의 매입일 텐데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추세적으로 금값은 올라가 있고 추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져 있으니까 매입하는 의사결정은 단행할 수는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루미스법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주안점일 것 같고 저의 의견을 또 하나 드리면 코인은 어쨌든 그 어떤 자산보다 선행성이 강한 자산이다.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 선행성도 높다. 그러니까 루미스법이 실제 통과되냐 여부가 아니라 다시 루미스법을 꺼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혹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는 끝났으니까 이제 기사와 만나서 막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든 입법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종류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코인 시장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경과가 진행될 것인지 또 대실망으로 끝날 것인지 이것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트렌드를 시킹하시는데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저희가 2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포럼이에요. 경제 포럼이에요. 발제 토론, 발제 토론, 발제 토론 3명의 발제와 토론을 6편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두 분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포럼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신 거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두 분께 그런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표 대표님 먼저 우리 채굴자보다는 매입자 먼저 기회를 매입자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되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매크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저도 이제 이런 구조, 시장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서로의 생각을 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교수님께서 이런 또 정리까지 또 확실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되게 아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이야기 쏙쏙 좋았을 거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코인 시장 뭐 코인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특히 코인만 하시는 분들이 현재 포모를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이제 다른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은 다 올라가는데 코인만 안 가고 내가 괜히 잘못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뭐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금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이더리움 오르고 알트코인 오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장세라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시기보다는 뭐 말씀드렸던 이런 유동성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또는 전략 준비금 또는 알트코인들의 이런 내러티브나 이런 펀더멘털을 잘 고민하셔서 조금의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좀 건강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데니월드의 김동완 대표님. 저는 일단 교수님이 너무 진행을 재밌게 잘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비유나 이런 것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어느 순간 채굴자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채굴을 했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과거에 채굴도 많이 했었는데 복장이 딱 티가 나죠. 네. 저는 일단 교수님이 이제 큰 거시 경제 관점을 주로 얘기해 주시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표 대표님이 좀 법안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제가 또 몰랐던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비교해서 보니까 좀 좋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좀 어렵지만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뭐 저도 오랫동안 투자해왔지만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맞나? 가격을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그런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좀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 경제 큰 변화를 우리가 뭐 작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변하고 사라지고 하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 저는 이제 진짜 나무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아마 투자자들도 비슷할 거예요. 코인만 투자하시면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크게 보면
아 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또 살펴봤으니까 큰 그림과 이제 세부적인 그림들을 다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저도 그 마지막 소감 말씀드리고 마무리한다면 뭐 투자 여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건데 다만 그 판단 기준과 그 판단하는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판단하시는데 오늘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이다. 투자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외면하면 절대 안 되겠다. 변화를 들여다보시고 투자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지만 안 하신다 하더라도 거대한 이 물결과 같은 변화를 반드시 들여다보셔야 될 것이고 들여다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 두 분의 전문가 채굴자와 매입자 두 분으로부터 농담입니다. 두 분으로부터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저도 이 시장을 더 한번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그 서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공저하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지금 이미지 올라오죠?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태깅 걸어놨고 고정 댓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도 2026년 경제전망서만큼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이끄는 또 이 거대한 크립토 시장이 이끄는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토론 즐겁게 보셨다면 이 두 책 한번 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조망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